매직 악셀! 네, 저는 매직 악셀의 쿠고요. 네, 저는 매직 악셀의 준입니다. 저는 이제 푸드팡 서비스를 하고 있는 리테일형 그 회사의 법인명예. 네, 법인명예 공경률입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이제 쉽게 외식업 사장님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없을까 네. 라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로컬에 있는 도매 시장에서 바로 식당으로 가져다 준다 라는 거로 지금 부산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고 2019년 1월에 서울에 이제 서비스를 오픈해서 이제 막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2016년 12월에 법인 설립했지만 시작한 거는 18년 4월 정도에 네.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제가 보고 이게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식당이. 네. 그래서 이제 1000개가 넘고 작년도 기준으로 40억 조금 넘게 매출이요? 네, 매출을 기록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를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봤었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히 해주시고 대표님이 정의하는 푸드테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편도 찍었지만 네. 이 편을 바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 편 주제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 서비스라고 정의를 해봤거든요. 푸드테크란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푸드테크는 저희가 정통 식품 산업에서 기술이 접목되어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친 범위에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요새 4차 산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위가 넓지만 그 쉽게 생각하는 뭐 요새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다뤘지만 공유 주방 또 푸드테크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HMR도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 쪽에 보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들도 푸드라는 범위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IT와 결합된 그 기술이 기반된 부분을 푸드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푸드테크라고 하면은 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정보니까 이 IT가 발전하고 스마트폰도 되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좀 더 효율을 가지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식품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전단지를 모바일로 네. 바꾼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푸드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실용적인 정보를 네. 받아서 네.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는 게 이 푸드 쪽에서는 푸드테크가 예. 아닐까. 이 중에서도 오늘 식자재 유통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하나의 전통 산업인데 여기에 이런 기술 기반으로 회사를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까 이 푸드테크라는 이 키워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충격 먹었던 거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고 했었는데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ERP 프로그램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뭐 산다 집에는 뭐 예를 들면 냉장고에 이 태블릿도 붙어 있는 시대인데 네. 이 농산물 시장 가니까 진짜 IT의 황무지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보고 가장 충격을 먹었냐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매인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매출을 보통 한 200억 정도 하시는데 그 매출에 대한 관리가 수기식 장부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매출 매입 관리가 정확하게 또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냥 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 네. 또 아니에요. 주차장 가면 차도 뭐 모터숍처럼 좋은 차들도 많고 또 그분들의 뭐 예를 들면 집을 한번 놀러 가보면 집도 정말 화려해요. 그런데 정말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러 와서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길래 바꿔야 되는 시장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가격 외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해결해 주면서 뭔가의 차별점을 좀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켓 컬리의 네. 어떻게 보면 B2B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도매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농산물 도매시장이 사실은 한 30년 정도 됐어요. 네. 이제 운영을 한 지 30년 넘었죠.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데냐면 산지에서 농산물을 보내고 그리고 수요자가 이제 도심에 있는 사실 생산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 물동량이 전국에 한 30조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충실히 한 30년, 40년 동안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4차 산업, 푸드테크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굳이 우리가 물류 창고를 두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모바일만 붙이면 네. 굉장히 좋은 우리가 구매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없는 게 없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포인트가 일단 싸게 사야 돼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품질은 당연히 문제 없어야 되고 네. 또 하나의 니즈가 한 번에 다 살 수 있으면 제일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농산물이면 농산물 야채 상한테, 고기면 고기 상한테, 공산품이면 공산품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도매시장 안에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그 카테고리가 식당에서 필요한 야채, 공산품, 뭐 수산, 정육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핵심은 이 식당 문을 몇 번 여냐가 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식당에서 필요한 거는 매일매일 신선하게 들어와서 고객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인데 네. 우리가 뒤에서 이제 후방산업에서 효율을 만드는 게 키고 사장님들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품질 좋고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이 로컬에 있는 도매시장에 우리가 모바일을 붙이고 그거를 물류 효율을 만들면서 배송을 하는 게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 그러면 결국 푸드팡이 네. 도매시장에 차를 보내서 거기서 뭐 집화를 해서 뭐 간다는 건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두고 거기에 있는 식자재를 담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류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도매시장에서 모든 활동이 일어나요. 가락시장도 저 풀필먼트라고 그러죠 요즘. 네. 그 풀필먼트 물류를 위한 건물을 이제 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락시장 안에 이제 이런 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각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거죠. 되게 효율적이네요. 이제 우리 푸드팡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약 1000개의 식당이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MD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물건이 좋고 저렴하고 그런 상품이 어떤 건지 판매하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날 들어온 상품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기술로 풀어가는 거죠. 그거 외에 특별한 혹시 이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지금 회사에서 접목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접목하려고 하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농산물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상품, 진짜 가지수로 따지면은 한 10만 개는 좋게 넘을 거예요. 농산물만 우리 푸드팡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기준으로 한 5천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 기준으로 그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 바뀌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그리고 이 식당 사장님들도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잘 아시고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화하는 거죠. 데이터화하는 게 그날 농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온 상품 등급 가격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리고 물류에 대한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식당이 어떤 식자재를 많이 쓰는지 중국집은 예를 들면 양파 그 다음에 뭐
표고 이제 그런 식당에 어떤 식당이 어떤 식자재를 많이 쓰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끝에는 물류에 대한 효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식당을 배송하는데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차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씩 되는지에 대한 효율에 대한 프로세스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식자재 시장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 아까 우리 푸드테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인데 도매 시장에 또 그 정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쉽게 10%를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 경매라는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리스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사서 그날 다 파는 게 키인데 그런데 내가 오늘 얼마를 팔지를 모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를 팔지를 데이터를 주는 게 그러면 이분은 그걸 보고 그만큼만 사면 도매 시장 안에서의 마진율은 굉장히 낮게 정해져 있어요. 그 낮게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분한테 사러 갔는데 이분이 그날 조금밖에 못 사서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유통 과정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게 결국 정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식자재, 식당이 어떻게 발주할지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내 종합 유통을 하는 물류 회사들이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푸드팡도 업체가 많아져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일구신 것 같아요. 많이 사면 단가를 낮추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또 중소자영업자들을 주로 영업을 하시겠지만 대기업과 경쟁하는 영역에 고객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회사들과 어떤 차별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그 키로 정의를 하는데 무조건 그 효율이라고 봐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기업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식자재를 지금 왜 안 받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싸요. 일단 첫 번째는 비싸고 그리고 일단은 브랜드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까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이 유통이라는 과정이 결국 수직과 분산인데 대기업들은 체계적인 운영 가능하지만 그런 게 수직과 분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비싸지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났지만 안에서 먹는 비용이 많아지는데 이제 푸드팡이 강점을 가지는 거는 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겟군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중소식당 사장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그 1톤차 가지고 배송하시는 분들을 우리 푸드팡 이 안으로 넣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모으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영역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배송인 거죠. 배송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는 이제 미수, 채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배송을 하면서 수익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거. 그러면서 푸드팡은 거래 파이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지금 아직까지의 생각이지만 원칙은 지키고 있어요. 지역에 물류센터를 안 짓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부가 서비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데이터를 볼 수 있거나.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CS예요.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CS가 있어요. 근데 그 CS는 일반적인 CS가 아니라 그 MD의 기능을 가진 CS예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식당 카테고리별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CS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이거는
지금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식당 사장님들이 식자재를 하는 거에 푸드팡이라는 서비스만 사실 노출이 되어 있지만 네.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푸드팡이라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후방산업에서 외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가는데 식당 사장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식약청에서 단속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면 식당을 그냥 오픈했는데 네이버에 그 우리 식당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우리가 해결은 아니지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세무나 위생에 대한 부분을 푸드팡 사용하시면 누적 거래 금액이 도달하면 예를 들면 이제 식당의 주방에 위생 청소를 해줘요. 전문 업체가 스팀 청소로. 사실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식재료의 뭐 이력제라든지 어디서 왔는지 신선한지 이런 네. 거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하고 싶지만 이 식당을 또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이 365일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수익이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면서 하루 쉬는 날에 뭐 청소를 하려 해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푸드테크 회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발주 금액 아까 말씀하셨죠. 뭐 전날에 보통 발주하니까 이게 뭐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런 거 말고 또 이 회사에서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혹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데이터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푸드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농산물에 대한 시세 데이터가 메인으로 앞으로도 가져가려고 해요. 그 이 농산물 데이터는 AT 유통공사에서 정보를 모아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결국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산지의 시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 작물이 지금 바로 커서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향에 그 고객들이 일주일 뒤에 네. 한 달 뒤에 이 시세가 어떻게 될 거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아, 포캐스팅을 하는 네. 거를 앱 내에서 할 수 있게 네, 볼 수 있게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 혁신이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시세 데이터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식당이 어떤 상품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볶음밥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재료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즘에는 이 상품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처리 업체랑 소스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소스도 굉장히 입맛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그 하인즈죠. 하인즈 같은 곳이 나올 수 있게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 많이 만나시고 제안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이미 가진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상품 데이터는 우리가 10만 개 네. 정도의 상품을 DB를 갖고 있어요. 그 공산품에 대한 상품이 계속 바뀌는데 공산품은 그렇게 신규 상품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 없는지 찾아다니는 일이 더 많은 거.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의 그 서비스의 방향성, 사업의 방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씩 다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푸드팡에서 하는 거는 일단 팀원들이 한 35명 정도 있는데 그 모든 팀원들이 우리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걷어내고 진짜 이 사업의 핵심이 뭔지를 보면은 사실은 결국 식당 사장님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그러면 어떻게 제공해줘야 될까에 대한 솔루션이 결국에는
농식품업을 바꿔야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을 위해서 후방 산업이 같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할 거는 후방 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앞에서부터 이제 찾아가자. 라는 거로 해서 이제 식당 사장님을 만나면서 뒤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갈 거는 농산물에 대한 시세를 이야기하신 대로 고정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네. 2주일 뒤의 시세는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키고,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는 공유 주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네. 많았어요. 요즘에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식재료도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뜯어서 데우기만 하거나 아니면 볶기만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게, 근데 그 시작은 중간에 있는 이 유통에 대한 가치 사슬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푸드팡이 하는 거는 일단은 식당 많이 모으고, 식당 사장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는지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농식품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장사가 좀 잘 되고 재료에 대한 철학을 지키면서 장사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는 생존 그리고 저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재료까지 고민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은 또 유통업자들의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적합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고객이면서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업계를 생각하면 이제 보편타당한 좀 적당한 재료들이 시중에 유통돼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또 소비자로서는 건강한 식자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일본의 유통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실 이 농산업의 모태가 사실은 일본이거든요. 그 안전한 식재료 그리고 신선한 거에 대한 부분은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농산물 도매 시장도 사실은 콜드 체인이 아니거든요. 네. 도매 시장이 일단은 상온에 노출되어 있고 냉동 냉장이 없는 열악한 시설이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산지의 농민들은 어떤 게 어렵냐면, 이 대파가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신선할 때 수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시세가 잘 나올지, 언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보내고 더 키우던지 아니면 놔뒀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던지 이러는 그 몇 포인트가 가장 큰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테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예, 저희 그 매직 악셀의 끝으로 소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푸드팡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외식업이 결국에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는 거에서 이제 외식업 사장님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이 음식을 만들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걸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됐으면 하고요.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뭉쳐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술로 계속 좋은 서비스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푸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